어떻게 정말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차가 나를 쳐줬으면 좋겠다. 아, 무슨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구나. 뭐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또 카메라가 이쪽을 봐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요거를 보구나. 네네네. 오랜만에 네. 다들 또 뵙네요. 이렇게. 오늘 이제 진승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가 닥터 프렌즈 라이브 스튜디오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진짜 세팅을 최고 컴퓨터로.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제 대망의 이제 닥터 프렌즈 첫 스튜디오에서 첫 라이브인데 그치. 예. 좀 기념비적인 그런 일인데 어떤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할까. 물론 뭐 오랜만에 이렇게 근황 토크나 수다를 떠는 것도 또 좀 좋지만 예. 뭐 그거는 또 이따 뭐 차차 또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네네네. 이제 10월 10일이 이제 제가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했는데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전 몰랐어요, 진짜. 사실 몰랐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쵸, 뭐 모르죠. 뭐 정신건강의 날을 이제 제정한 이유는 어쨌든 뭐 우리가 신체 건강과 달리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좀 중요성을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뭐 아직까지 질환에 대한 편견도 많고 치료에 대해서도 좀 허들이 좀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거를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컨텐츠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정신건강하면 또 너무 많잖아요. 이거 조금 한번 주제를 좀 좁혀서 예, 앞으로 라이브 할 일도 많으니까 오늘은 일단 우울증. 우울증. 나 우울증이 정말 이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해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맞아. 그래서 또 우울증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이제 헬프님들이 댓글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그렇죠. 특히 뭐 우울증의 종류라던가 뭐 우울증 치료 이런 거 할 때 이제 헬프님들 워낙 이거 나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요새 진짜 많긴 많거든요. 확실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우울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낙준 선생님이 한번 뭐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우울증의 정의. 우울증이란 뭔가 나 약간 저도 사실 제 약간 톤이 높은 편인데도 가끔 우울할 때 있거든. 예를 들어 지금 목이 아파요. 잠을 못 자겠어. 어저께도 2시, 3시, 4시 했거든요. 아파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울해. 이런 게 우울증인지 아니면 막 오래 우울해야 우울증인지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한번 진단 기준을 낱낱이 좀 파헤쳐 볼게요. 진단 기준 몇 개가 낱낱이. 예, 9가지가 있어요. 9가지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간단하게 쉬운 거는 짧게 넘어가고 좀 이렇게 약간 어려운 개념은 제가 좀 잘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정신과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DSM-5 진단 기준을 정하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 정신과 의사들이 DSM-5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헬프님들도 한번 자기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DSM-5는 총 9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좀 쉬워요.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증. 이 우울증은 이제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선생님 저 우울해요. 슬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부분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뭐 눈물을 흘린다거나 뭐 이러면 뭔가 우울하거나 뭐 쉽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환자들이 선생님 저 우울해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왜요? 자기 감정을 잘 모르나?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우울한 그리고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 정도는 다 이러지 않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울함이 이제 좀 우울하다가 아니라 약간 뭐 제가 이전에 콘텐츠에서도 얘기했지만 짜증나고 신경질적인 걸로 나타나기. 짜증이 늘어나는 걸로. 이게 좀 다를 수 있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좀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낙준 선생님 우리가 평상시에 봤는데 오늘 좀 방금 전에 콘텐츠 찍었는데 좀 말도 없고 지쳐 보이잖아요.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상 활동을 할 때 흥미랑 즐거움이 좀 많이 저하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이 항상 달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헬프님들 중에 요새 재미가 없다. 이게 뭐 우울하다가 아니라 재미가 없다. 즐거운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뭐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되게 사람. 앞공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즘 갑자기 집에만 있어. 갑자기. 근데 무슨 뭐
바깥에 황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집에만 있고 뭐 나는 게임을 좋아했는데 게임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게임도 재미가 없어. 그럴 때가 있죠. 좀 내가 즐거워하던 어떤 일상 활동 속에 어떤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상실됐다.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우울증. 그게 되게 핵심적인 그거구나. 우울함이 지속되거나 즐거움이 사라지거나. 이거 둘 다 참 둘 중에 하나는 너무 있어야 고통스러운 두 개다. 그쵸.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럼 지금 9가지 중에 두 개는 했어요. 이것까지는 쉬워요. 네, 여기까지는 저도 이제 세 번째도 쉽습니다. 그냥 체중이 빠지거나 체중이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식욕이 늘거나 이유 없이 막 허기가 지고 뭐 폭식을 하고 밥맛이 없고 밥맛 왠지 우울하면 우리가 좀 밥맛이 없고 밥도 안 먹을 것 같고 뭐 배도 안 고프고 계속 누워만 있고 이런 또 그런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좀 그러면서 있어. 좀 체중 감소가 의미 있게 보통 저희는 5% 정도 얘기합니다. 맞아. 내 체중의 5%? 5% 정도면 의미 있다. 뭐 60kg인 사람이 1kg 빠졌다? 약간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5% 정도가 찌고 빠지고 그래서 진짜 폭식도 많으신 것 같고 늘어난 분도 있어요. 진짜 막 요즘 뭐 15kg를 쪘다. 인생의 최고 몸무게다. 이런 분도 있고 점점점 살이 빠지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도. 네 번째도 아주 쉽습니다. 수면. 잠이. 잠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너무 못 자. 우울해서 너무 막 걱정 많고 이래서 잠을 아예 못 자는 분도 있고 또 계속 잠만 자는 분도 있고요. 무기력해져서. 네. 그래서 뭐 이런 과수면, 불면 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 중에 하나고 뭐 불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면 양상도 인면이 어려운 불면, 잠들기가 어려운 그 중간중간 깨는 불면, 지속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잠이 없어지는 건가?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내가 예기치 못했던 시간에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보통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우울증인 경우는 주로 중간중간 자주 깨는 거랑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우울이 조금 더 좀 많다. 악몽을 꾸시나? 왜 중간에 깨지? 뭐 호르몬적인 부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주로 인면이 어려운, 그러니까 잠들기 어려운 불면은 불안과 관련이 있고. 불안하면 잠 못 들지. 내일 뭐 우리가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그러면 좀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긴장하고 좀 경직되어 있으면 좀 잠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4개를 했고요. 5번째 조금 어려워요. 5번째. 뭐죠? 정신운동 초조, 정신운동 지연. 느려지는 건가 몸이? 뭔 소리야? 약간 비슷해요. 정신운동이 뭐야?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사이코모터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초조 혹은 지연이잖아요. 초조부터 얘기를 하면 저희 정신과 의사는 초진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진료가 시작되거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손을 막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거리거나 계속 이렇게 좀 하거나 막 목소리가 좀 떨리거나 그러니까 약간 초조, 이거는 정신운동성 초조. 그러니까 환자분이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 반면에 지연은 우창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좀 몸도 행동도 좀 굼떼어지고 약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말도 느려지고 목소리도 좀 작아지고 말수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환자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좀 들어요. 어떤? 친구들이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수가 없어졌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작아? 뭐 너 왜 이렇게 텐션이 요새 떨어져? 또 왜 이렇게 초조해 보여?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성 초조 및 지연. 이재훈님이랑 썸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 단어나 말이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정신운동성 지연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도 어렵지 않습니다. 6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 그리고 활력 상실. 그러니까 약간 힘이 안 나는 거지? 네. 그냥 뭐 움직이지도 않는데 피곤하고 씻는 것만으로도 좀 힘겹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런 증상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매일매일 느끼는 어떤 무가치감, 죄책감. 무가치함이라는 게 뭐 이런 건가요?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흘러보낸 것 같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구나. 예, 이런 분들은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는 이걸 반추한다. 영어로는 루미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꾸 그때 이러지 말걸, 그때 뭐 내가 실수했던 거, 수치스러웠던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세요. 민트 요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네. 그리고 아까 무가치감 및 죄책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가족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그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뭐가 화가 났는데 그것도 뭔가 나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난 것 같고 뭐 이런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이게 과도하고 부적절한 이라는 게 좀 들어갑니다, 사실은. 과도하고 부적절한. 어느 정도 자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뽀뽀는 반말이님이 이제 몇 개 이상은 해당이 되면 우울증이냐, 보통 이제 5개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 저하. 건망증, 요즘 뭐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깜빡깜빡한다. 그렇지. 약간 이렇게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지. 당연히 우울하면 우리가 시험을 잘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실제로 지능지수 IQ 검사를 하면 수십 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능지수가 내가 우울할 때,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을 때. 우울증이 아닐 때는 뭐 예를 들어 150인데 우울할 때 검사를 하면 뭐 100 이하로 나오신다거나. 집중을 못하니까 더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지능검사도 집중을 해야, 꾸준한 주의력을 유지해야 뭐 언어 이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 사고, 추상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여러 영역을 보는 게 지능검사인데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울증과 ADHD를 이렇게 감별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네. 우울증일 때 ADHD 검사를 하면 당연히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집중을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별하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네네. 지금 8개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우려하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자살. 나 이게 진짜 제일 너무 큰 문제 같아. 이거는 응급이죠. 예.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자살 사고, 그리고 계획. 자꾸 이제 그걸 생각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도 하고 뭐 유서를 쓴다거나 이렇게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한다든지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소극적인 자살 사고도 있어요. 소극적인 자살 사고는 뭐지? 예를 들어 제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어떻게 정말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차가 나를 쳐줬으면 좋겠다. 무슨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구나. 뭐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고 그거를 소극적 자살 사고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9가지 진단 기준이고 이 중에 뭐 5가지 이상이면 이런 게 또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단 기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들이 이걸 보고 체크하는 자가 검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내담자랑 얘기하면서 본인이 의사가 체크를 하는 거구나. 의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은 이게 흥미를 잃은 건가 아닌가, 이 정도를 정신운동성 초조인가 지연인가를 판단하기가 되게 그리고 어렵거든요. 하루 중 대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뭔가 10시간인가 6시간인가 사실 이걸 물어보는구나. 약간 돌려서 대화를 하면서 알아내는 캐치해내는 거구나.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 트레이닝을 받은 경험이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거를 좀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이게 일상생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사실 뭐 이낙준 선생님이 지금 뭐 감기 걸려서 체크를 하면 의외로 오늘은 이게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불면도 있고 잠도 못 잡고 못 잡고 피로하고 하니까 뭐 우리도 뭐 가족들과 뭐 갑자기 싸웠다 오늘 욱하면 또 이렇게 체크하면 우울하고 살기 싫고 오늘 밥맛도 없고 체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내가 직접 이거를 보고 뭐 나는 우울증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보다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게 있다면 한 번쯤은 전문가를 좀 만나보시는 게 사실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시면 저희를 섣불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우울증이 이렇게 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 유전적인 원인. 그래서 사실 모든 병이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죠. 어느 유전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비염이 있다면 자식이 비염이 50%가 넘으니까. 저 우울증도 이제 쌍둥이 연구를 하거든요. 쌍생아 연구.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란성 쌍생아는 유전자가 다르고 그냥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비교했을 때 이제 유전자 환경 영향을 볼 수 있는데 38% 정도 유전 우울증은 높네. 꽤 높은 거죠. 되게 높은데? 그래서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뭐 당연히 모든 병이 그런 것처럼 자식도 우울증의 확률이 좀 높고 뭐 이거를 근데 뭐 내가 이제 우울증인데 자식도 우울증이다 자책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환자분들 중에서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걸 어릴 때부터 봐서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병원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가족 중에 이제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제 좀 경각심을 좀 힘들 때 가져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신경화학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 호르몬적인 느낌. 혹은 뭐 신경 전달 물질. 뭐 모노아민 가설이라는 게 이제 제일 두드러지는 가설인데 뭐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일종의 신경 전달 물질. 그냥 쉽게 말하면 호르몬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균형이 발생하면 우울증을 좀 일으킨다. 이게 좀 균형이라는 게 언제든 깨질 수가 있고 그 균형이 깨지면은 사실 다양한 또 질병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어떤 연장선에 우울증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호르몬들이 불균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체질적으로 이 호르몬이 또 쉽게 불균형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라던가 어릴 때부터 당뇨나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어쨌든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된 부분들도 있고 또 심리적인 원인들도 있어요. 심리적인 원인은 어떤 걸 말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한 게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라는 건 어떤 상실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 상실로 인한 어떤 무의식적인 분노가 나를 이렇게 나한테 향해서 좀 우울증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상실 뭐 아론백이라는 어떤 심리학 정신분석학자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어떤 부정적인 인지 왜곡이 이제 우울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빨간색 색안경을 쓰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초록색 색안경을 쓰고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우울한 부정적인 인지 생각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해서 와 진짜 쉽지 않겠다. 어쨌든 복합적인 부분. 복합적인 거.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 이런 인지적인 부분을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병행하는 거고. 그래서 당신의 인지 중에 이런 건 좀 너무 왜곡되어 있다. 부정적이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숙제하듯이 의사랑 이렇게 좀 해보는 인지행동 치료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진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 다양한 부분에서 특히 이게 만성적이고 되게 생활병인 것들에서는 뭐 변비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몸이 뇌도 그렇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 좀 의식적으로 그 방향을 잡아주고 반복해서 노력을 해주면 바뀌긴 하거든요. 인간의 몸은 그런 것도 인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우울감에 이런 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 시간이 걸리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 맞아요. 방향을 설정해줘야 되고 각각의 태스크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계속 배운 거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맞아.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왜냐면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패턴들이 있거든요. 만성적인 패턴들. 진짜. 그거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사실 거죠.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는 거니까. 이걸 보통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상황을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딱 즉각적으로 머리 뜨는 게. 그냥 이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물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렇게 물이 우리가 보면 아직 많이 남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울증 환자분들은 어떻게 이거 누가 이거 마시고 나 준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얼마 안 남았네. 난 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딱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딱 누가 날 보고 웃어주기만 해도
그냥 그 웃음을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비웃음으로 해석할 그냥 수 있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비웃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환자분들이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 나중에 치료해서 좋아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모르겠다.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무섭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좋아지고 나면 약간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 저 그렇게까지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내가 할 게 아니었는데 꾸준히 치료받으면 한 2, 3개월 지나서 환자분 제가 여쭤보거든요. 상황은 그때랑 다를 게 없는데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환자분도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울증의 좀 원인일 수 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요? 치료는 이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진료비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아무리 초진이라고 해도